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부 시작할 때 보통 한 방을 날리고 시작을 하는데 그 한 방이 제 얼굴을 때리는 모양이에요. 택시기사분들이 이 고작이라는 말에 상당히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의 고작은 반어법의 고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은 다시 말하면 저는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뜻의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분들이 많이 우리 수준을 물어보고 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고작이란 반어법의 고작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박시영 부대표가 샤이 보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샤이 보수란 부끄러워하는 보수. 다시 말하면 의사는 있으되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보수, 감춰진 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보통 이제 숨은표. 숨은표.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코너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식을 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의식을 해서 일부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거리인데 보수나 진보 쪽에서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이제 진보층은 과거에는 좀 숨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숨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아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네. 여론조사에는 응하되 네. 지지할 후보가 있지만 보수 후보가 있지만 네. 없다라고 응답을 하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네. 이런 응답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크기가 한 5에서 10% 정도로 보는데 대략 한 5% 정도로 예상하는 이유가 보통 지금 보수층이 한 30% 안팎인데 황교안, 유승민, 남경필 뭐 이런 분들 합쳐보면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보수층 중에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층들도 좀 있어서 숨어있는 표가 한 5%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보수 진영 내지는 뭐 일부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샤이 보수 얘기하면서 이 유권자들의 지형, 그러니까 보수 뭐 크게 분류할 때 뭐 일반적으로 뭐 보수 40, 중도 20, 뭐 진보 40이다. 아니면 뭐 3, 4, 3이다. 이렇게 대략 진보와 보수층의 유권자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보수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뿐이지 결국 나중에 가면 투표장에 가서 보수적 유권자는 보수 후보를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일부 이제 숨은 표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5에서 10% 정도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유권자들의 생각 자체는 잘 변하지가 않죠.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보수적인 유권자를 하더라도 보수 정당, 보수 후보가 찍을 만하고 지지할 만해야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무너졌을 때는 사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뭐 아니면 다른 후보를 바꿔서 투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유권자 지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숨어있는 보수, 샤이 보수고 나중에 투표가 되면 결국은 보수 후보를 찍을 것이다. 이런 식의 가정은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하는데요. 저도 이 대표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2007년 대선 때도 이제 정반대 현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여권이었죠. 열린우리당 시절이니까요. 참여정부 시절에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탐탁치 않은 것도 있었지만 내가 투표한다 하더라도 이명박 후보를 이길 정도가 아니다라는 어떤 판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대거 그 야권 지지층들 중에서 기권하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지만 이런 어떤 보수층의 지지층 중에서 일정 정도는 기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꽤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하는 그 응답률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계층이 응답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이 있다면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10%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왜곡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출구조사할 때요. 네. 몇 % 정도 표본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출구조사는 이제 규모는 뭐 그 비용의 문제랑 연결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전국에서 뭐 한 그 투표소 기준으로 하면 뭐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15,000개 가까운 투표소가 예. 개설이 되는데 예. 그중에 한 300개, 400개 정도 투표소를 추출하고 각 투표소에 한 200명 정도 표본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숫자로 보면 적지만 이제 그 추출을 할 때 투표소들을 뽑을 때 어떤 대표성이 있게끔 뽑아서 그렇게 해서 오차가 거의 없는 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지만 출구조사도 대선의 경우는 거의 크게 엇나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에 약간씩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지만 이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약간 들쭉날쭉 하더라도 그게 거의 이제 평균치를 가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본다면 수렴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역대 대선 결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보수는 단 한 번도 쉽게 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이길 때는 압승을 거뒀고요. 예를 들면 97년도 이해창 그때 후보일 경우에 38.74%, 김대중 당선자가 40.27%, 또 이인재 후보가 19.2%. 김대중 이해창 격차는 보면 39만 표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대권 선거에서는 뭐 거의 뭐 박빙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2007년도도 뭐 비슷하고 2012년도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도 51.55%인데 문재인 대표가 48.02%. 아주 그 격차를 놓고 보면 108만 표란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역시 역대 선거에서 보수가 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도층이 보수가 우위에 있었고요. 진보보다. 그다음에 중도층이 보수 편에 섰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은 좀 달라졌죠. 달라지면서 지금 선거 지형을 보면 보수 30에 중도 30에 저는 진보가 한 4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중도층이 급속하게 진보 쪽하고 생각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는 또 분열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에게 오히려 진보 진영에 유리한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지금 형성돼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요. 보수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보수 성향의 대통령보다는 진보 성향의 대통령을 원한다는 여론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정당 지지도도 야당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4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보수 진영이 불리한 어떤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보면 보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기울어진 쪽에 서 있는 건 반드시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보수가 흩어져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선이 그 본격화되고 탄핵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본선 구도가 됐을 때 뭐 보수 후보 내지는 보수층이 이렇게 단일하게 결집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보수 정권 9년 차에 터졌던 이 탄핵 상황이라는 것이 보수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들 굉장히 크게 확산시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보통 뭐 실제 후보는 여러 사람 나오더라도 정치적인 구도로 보면은 뭐 영호남 지역 기반 정당의 대결, 여야 또는 보수 진보에 이렇게 1대1 구도로 대략 구도가 형성이 됐고 그 속에서는 뭐 유권자 수로 보든 그동안에 사회 주류층을 형성해 왔던 보수의 어떤 힘으로 보든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뭐 지난 총선 때 보셨듯이 그때는 총선은 반대로 야당은 둘로 분열해서 분당이 되고 당시 새누리당은 보수당 오히려 과거에 자유선진당까지 합쳐가지고 총선을 치렀는데도 상당히 크게 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결집의 힘이라는 것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나눠져서 어떻게 합쳐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뚜렷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보수의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념 보수층하고 시장 보수층이 좀 분화되는 현상들이 목도가 돼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약간 시대착오적이고 몰상식적이다. 이 이념 보수층들이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시장 보수 세력들이 약간 등을 지고 있죠, 사실. 이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바른정당이 만들어진 거고 때문에 쉽게 이게 하나로 뭉치기는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 합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경선을 위해서 선거인단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최고 200만 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관전 포인트를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규모 자체가 네. 상당히 큰 관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규모가 네. 뭐 예상하는 대로 이제 뭐 100만 명 선을 밑돈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야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 경선 인단이 구성된다고 봐야 될 거고 네.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뭐 200만 명 육박하고 넘어선다고 할 때는 꼭 어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네. 참여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야당 지지층의 속성대로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대선 본선 구도는 제대로 보이질 않고 오히려 네. 가장 큰 관심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경선에 지금 쏠려 있단 말이죠. 네. 문재인 대표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네. 아니면 지금 치고 올라가는 뭐 안희정 지사나 또 다크호스인 이재명 시장이 선전할 거냐.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광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호남, 충청, 영남, 예. 수도권 이렇게. 예.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관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선거인단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오히려 이제 야당 지지층의 구성폭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더 야당의 경선에 참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예. 저도 말씀드리면 일단. 네. 호남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첫 번째 경선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네. 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 그게 굳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이 중요하다 첫째. 네. 두 번째는 안희정 지사가 20%를 돌파할 거냐.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전 대표하고 일강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비춰갈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지금 보시기엔 어때요? 지금은 거의 엇비슷하게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한 17, 16에서 20%까지 이렇게 네. 좀 조사마다 다르게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약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 반면에 네. 민주당 지지층은 크게 안희정 지사한테 눈길을 아직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한 6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토론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증 토론회가 이제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없었죠. 토론회를 통해서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정책적으로 네. 예. 그리고 자질론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결선 투표가 이게 될 수 있는 환경이냐. 50%를 예. 못 넘으면 1위 후보가 네. 결선 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50% 넘을지 못할지 예.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본다면 아까 이제 이상일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이기 때문에 네. 보수층이나 중도층에 흔히 말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폭넓게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해서 보수층에서 대거 이 선거인단에 참여할 가능성 이게 예. 어느 정도 과연 될 건가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거에 따른 어떤 역선택 예.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간접적으로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외부에서 보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공격 내지는 비판 이런 시각이 과연 민주당 대권 경선 과정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거는 지금 안 지사의 스탠스가 지금 보면 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다가 요즘에는 국민의당이 표적이 안희정 지사를 약간 좀 바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중도층을 끌어와야 하는데 안희정 지사 중도층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지지가 안 오르니까 표현들이 굉장히 격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의 이미지와 부합되느냐. 그걸 보면 좀 문재인 전 대표만 헐뜯는다 해서 지지가 오를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언급들이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주려면 구체적인 팩트랑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지가 그렇죠. 만약에 공감이 될 정도의 사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했을 때는 유권자들이 볼 때 우리가 모르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그게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설득력이 됐든 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말하는 사람 쪽에 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여쭤봤던 거는 민주당 경선 과정 속에서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를 여쭤보기 위한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 내부적인 요인을 한번 놓고 보면 문재인 대표는 섀도우 캐비넷, 그림자 내각이다 또 정책 그룹이다 하면서 많은 발표를 하셨는데 반해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자기 사람이 누구고 어떤 진영을 갖췄는지에 대한 발표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문재인, 안희정 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군 그래서 또 만들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이 각자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보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색깔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네. 네.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호재, 악재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거 한번 제가 아까 앞에 김종민 의원인가요? 그분한테 안 지사의 단점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조금 이렇게 주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문재인 전 대표의 호재, 악재를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 일단 호재로 볼 수 있는 건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의 높은 결속력을 갖고 있다. 아까 60%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캠프의 외연이 좀 확대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당내 경선이 문대 비문 구도가 아니라 노선 투쟁, 정책적인 어떤 비전 차이 이런 것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재로 본다면 정권 교체 프레임이 좀 약화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희정으로도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약화됐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1위 후보다 보니까 모든 화살의 공격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반기문 특히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문 대표한테 집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문 인사들의 흐름이 안희정 지사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 이제 악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희정 지사의 호재로 본다면 어쨌든 여론조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확장력이 큰 후보, 비유 호감도가 가장 낮은 후보라는 게 증명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충청권의 대망론 이런 어떤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도 악재로 본다면 전통적 지지층의 의구심이 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노선이 너무 중도 보수 쪽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격적인 검증 국면에 들어갔을 때 정책이 준비되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바로 이제 예를 들면 투표 다음 날부터 바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만큼의 인적 풀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어려움으로 다가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이제 공격도 시작되고 있다. 안 지사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좋은 점은 역시 충분하게 준비된 역량 그리고 풍부한 조직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그만큼 또 위험하게 본다면 이제 워낙에 당선권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오버하는 무리수를 두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그런 것들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안희정 지사는 지금의 추격세를 유지한다면 아마 그 자체가 엄청난 기회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얼마나 그러면 내용면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냐 이 부분은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 이재명 시장은 투사로서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탄핵 정부에서 보였던 그런 틀 속에 좀 갇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가 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시장이 도약을 하려면 호남에서 최소한 2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를 누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아니요로만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안에서 경선을 끝까지 한다. 민주당 안에서. 그렇다. 저도 그렇다. 알겠습니다. 19대 대선 미리 보기 아젠다 센터의 이상일 대표, 윈지 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 부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었어?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단지 내 시설이 어마어마하다며? 수영장도 지을 예정이래. 단지 안에 수영장? 그 말 다 했네. 남다른 커뮤니티로 자부심을 높고 크게. 용인 행정타운 센텀스카이. 조합원 가입 문의 1600-4430. 용인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이름을 안 적으셨네요. 저도 제가 했습니다. 곽수정이었고 진행도 역시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산뜻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